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에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졌다. 남북한 민간인 250만 명이 사망했고 1차 세계대전에 투하됐던 양과 맞먹는 폭탄이 전 국토에 쏟아졌다. 전 국토 건물의 절반이 파괴되는 대참사. 한순간 한반도는 초토화되고 말았다. 전쟁의 포화 아래 이 땅의 수많은 문화재 역시 소실 위기에 놓였다. 5,000년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문화재는 속수무책으로 한 줌 재로 변할 운명에 놓였다. 불교 문화재의 30%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오직 승리만이 지상 최대 목표였던 전쟁에서 이 땅의 문화재를 위해 사투를 벌인 사람들. 오늘 큰일 날 뻔했다. 잘못하면 행사 폭격할 뻔했다. 저를 태우려면 반나절이면 태워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천년고찰인데 이것을 불사를 할 수는 없지 않나. 6.25 전쟁, 그 참혹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화재를 지키려 사투를 벌인 그들은 누구인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군 13만여 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사망자가 남북한 합쳐서 약 250만에 달할 만큼 우리 민족 최대의 역사적 비극으로 남겨져 있죠. 전쟁은 5,000년 문화민족의 자긍심인 문화재에도 역시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깁니다. 서울 광화문 문루가 화마에 소실됐고 경복궁도 일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8월 경남 가야산 일대 무장공비 소탕을 위해 공군의 폭격 명령이 내려집니다.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도 역시 폭격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 과연 해인사는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경남 합천의 가야산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해인사. 고려시대로부터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법보 종찰로서 그 명맥을 이어왔다. 지난 17일 해인사는 6.25 전쟁에 참전한 한 공군 장교의 추모제를 열었다. 유가족은 물론 주지 스님 이하 100여 명이 참석한 추모제는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6.25 당시 공군 대령이었던 김영환. 그와 해인사가 어떤 인연이 있기에 매년 이곳에서 추모제가 진행되는 것일까? 영정 앞에는 이례적으로 무공훈장이 아닌 문화훈장이 김영환 대령을 기리고 있었다. 김영환 대령은 공군을 창설한 주역으로 전투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처음 도입한 인물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김영환 대령은 공군 전투비행 전대장으로 참전한다. (1951년) 여름, 해인사는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들어서게 된다. 낙동강 전선에서 퇴각하던 북한군은 8만 대장경이 있는 해인사 일대 가야산을 거점으로 반격을 하기 시작한다. 말은 일개 대대로 가면 한 900명이 돼야 되는데, 900명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잘 보지는 않아도 한 400명 정도는 된다 하는 걸 이게 들리더라고요. 당시 공군의 작전 명령을 보면 북한군이 지리산에서 경남 전역까지 세력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경찰 전투부대가 공군의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공군은 1951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미군의 지시 없이 단독 작전을 수행한다. 공군의 주요 임무는
경찰 전투부대 공중 폭격 지원으로 정해졌다. 작전 지역은 지리산과 백운산 그리고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으로 좁혀졌다. 해인사 거기에 지금 900명가량의 인민발길군이 직결돼 있다. 공격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1951년) 여름 낙동강에서 퇴각하던 북한군의 이동 루트에 놓였던 해인사 인근 구원마을.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 등성이는 가야 면 소재지를 뒤로 한 산인데요. 추격대들은 저 봉우리에 주둔을 하고 이쪽의 폐잔병들은 이 산을 거점으로 해서 여기서 서로 교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쌍방에 실탄이 날아가니까 이 동네를 가운데 두고 위에는 벌이 역사를 하는 것처럼 실탄이 날아가는 소리가 윙윙 이렇게 났답니다. 전투는 마을을 벗어나 해인사 인근 산으로 이어졌다. 토굴까지 만들어 경찰 전투부대와 격전을 벌였던 북한군. 저 속에는 저리 깊지 않습니까? 토굴의 흔적은 전쟁이 끝난 60년 후에도 생생히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이 남아서 여기서 이제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근처에 땔감으로 했던 나무를 동민들이 짊어지고 와서 굴 입구를 막아놓고 불을 질렀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못 견뎌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투 경찰들이 포위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나와서 수류탄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폭을 했는 자리라고 합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격전지는 해인사와 지척을 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전쟁의 위기 속에 놓였던 해인사와 국보 제52호인 장경판전. 지난 95년 유네스코는 장경판전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국보 장경판전 안에는 또 다른 국보인 8만 대장경판이 보관돼 있다. 목판의 수는 8만 1천여 개. 이를 쌓으면 그 높이는 3,200m로 백두산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8만 대장경판이 있는 해인사는 6.25 전쟁 이전에도 수많은 전란을 겪어야 했다. 임진왜란 때 그 8만 대장경판을 가져가려고 왜군들이 왔을 때 그 당시 우리의 승병과 의병이 이 성주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열심히 이 경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쪽은 이제 왜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신성한 구역으로 남았고요. 왜군의 침입을 견뎌낸 해인사에 1951년 공군의 전투 비행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당시 공군의 작전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대전에 있는 공군 역사 기록단을 찾았다. 1948년 김용환 대령이 공군 창설에 참여했던 시기부터 6.25 전쟁 당시 공군의 상세한 출격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다. 공군 작전 명령에는 1951년 8월 작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전투경찰 사령부는 공군 비행단에 정식으로 공중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공군 작전 명령철인데요. 그러자 공군본부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공중지원 공격 명령을 하달한다. 이후 북한군의 세력 확대와 함께 지리산과 경남 전역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작전으로 확대된다. 작전 부대로 김용환 대령이 있던 제10 전투비행전대가 선택된다. 지리산, 그다음에 이제 합천에 이제 가야산, 이제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 그다음에 그 전주 밑에 그 있는 이제 해문산, 그 이 지역 어떻게 보면 이제 트라이앵글, 공비 그 트라이앵글 그 지역에
약 남한 지역의 전체 공비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한 4,500명이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김용한 대령의 친형인 김정렬 총참모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6.25 개전 이래 처음으로 우리 공군의 단독 출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51년 8월 김용한 대령이 이끄는 제10 전투비행전대는 사천 비행장을 출발해 가야산으로 출격한다. 전투경찰대의 폭격 요청을 받고 출격한 지점은 놀랍게도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였다. 그런데 정말 폭격 지점이 해인사였을까? 미국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전 공군 작전사령관 윤응열 장군. 그는 상사인 김용한 대령과 함께 이 전투에 참가했다. 해인사가 원래 뭐 공중에서도 훤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T자로 제시해줬고 또 이 경찰대에서 저희 경찰을 통해서 통신으로 바로 해인사 거기에 지금 900명 가량의 인민발길군이 직결돼 있다. 공격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김용한 대령은 고민했을 것이다. 고민 끝에 김용한 대령은 공격을 실시한다. 하지만 공격 지점은 해인사를 피해 북한군의 아지트로 보이는 뒷산에 집중됐다. 당일의 기록을 공군의 출격 일지에서 찾아보았다. 김용한 대령의 이름이 선명히 보인다. 아지트 25곳을 파괴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해인사 인근 가야면. 당시 폭격에 관한 증언을 들어보기로 했다. 해인사 인근에서 벌어진 공군 폭격의 기억은 어제의 일처럼 또렷하다. 집에 어른하고 5분이 전부 거기 비행기 승사에게 학교도 뭐 때리고 중문이냐 폭도 안 던졌나?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좀잘 던졌어. 인명문 찍인다고. 아마 인명문 찍은다고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아군의 비행기를 가지고 막 쏘았어요. 벌써 이어서 이 만대 이어서 딱 넘어서만 벌써 소리 들으면 비행기는 쪽으로 가쁘거든. 그럼 비행기 소리 들리면은 무서워서 막 숨고 막 그러셨어요? 속게 말고 뭐 어린애들도 벚꽃이 기대가는데 비행기 소리 다르는 그러면 막 어린애도 그 놀라고 뛰어노는 게 엉망엉 기대가는 게 살라고 구라는 거. 이제 방공하지 방공. 취재진은 당시 제10 전투비행대에 속해 있던 전투비행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폭격에 사용된 F-51. 관계가 무량하죠. 이 비행기하고 죽을 뻔 몇 번 하고 뭐 여러 번. 박재호 장군은 출격 당일 김용한 대령과의 일화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가 아마 오후 거예요. 김용한 장군이 갔다 오시더니 다짜고짜 오늘 큰일 날 뻔했다고. 잘못하면 해인사 폭격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뭐 그 이상의 얘기는 없고 그냥 흥분돼 가지고 그 얘기만 했다고요. 일명 무스탕기로 불린 공군 최초의 전투기 F-51은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여기 이제 폭탄을 달고 폭탄 750파운드 폭탄을 여기다가 하나 저기다 하나 달고 로켓도는 여기 3발 하나 둘 3개 저쪽에도 3개 6발을 달고 기관총은 앞에 있습니다. 기관총은 여기 이제 50캐리반데 12.5mm죠. 이게 이제 그 6발에 이제 한 문에 300발씩 6개면 1,800발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출격을 하게 되죠. 폭탄과 기관총을 장착한 F-51을 몰고 해인사에 도착했던 그 순간 김용한 대령은 상부의 명령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문화재를 지키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렇게 문화나 예술이나 전통을
아신 분이 공군에서는 이분 외에는 더 없었어요. 또 군이라는 게 그 당시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격하라 하면 이제 공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나라고 공격하라는데 안 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맞아요. 이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해진 거고, 그 후에 이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절대 사찰 이런 거를 공격하지 말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김영환 대령의 유가족과 만날 수 있었다. 김영환 대령의 미망인인 오세옥 여사는 와병 중에도 취재진과의 만남을 허락했다. 살아생전 김영환 대령은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신념을 한시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유명한 장군이 파리를 칠 적에 부하한테 절대로 파리는 쳐서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정말 세계 건물 같은 거 거기에 그걸 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불란서만은 안 쳤다. 그 소리를 밤낮 하시고 부하들한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51년 말에 미국의 공군대학에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를 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그 해인사를 갖다가 치는 걸 갖다 막았다고 항상 어머니께서 얘기도 하시고, 자기가 한국의 그런 걸 갖다 칠 수는 없었다고. 올해로 초조대장경이 조성된 지 1000년을 맞이한 해인사. 어찌 보면 당연한 해인사 폭격을 거부한 김영환 대령이 있었기에 우리는 세계 기록유산인 8만 대장경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김영환 대령이 해인사를 지켜낸 후에도 또 한 차례 위기가 찾아왔다고 한다. 해인사에 많은 인민군들이 이제 퇴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이 8만 대장경 판과 해인사를 다 불사르고 갈 것인가 아니면 놔두고 갈 것인가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이 인민군들이 투표했는데 다행히도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태우지 않고 그냥 놔두고 가기로. 그래서 너무 그렇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표만 더 나왔어도 우리가 지금 세계 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 판전과 기록유산인 이제 경판을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인사 입구에는 김영환 대령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군인으로서 명령을 어겼으나 더 큰 뜻의 나라 사랑을 실천한 김영환 대령의 결단으로 해인사는 우리 곁에 남을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안타깝게도 그는 1954년 비행 중 전투기와 함께 실종됐다. 천년고찰 해인사가 존재하는 한 공군 대령의 이름 역시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해인사를 폭격의 위기로부터 구해낸 김영환 대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해인사 8만 대장경은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모두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중의 보물이다.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해인사의 폭격 명령이 내려졌을 당시 김영환 대령이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6.25 전쟁 중에 수많은 사찰이 소실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삼보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송광사와 오대산 월정사도 역시 화마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리고 천년고찰인 구례 화엄사에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남 구례에 있는 화엄사는
백제 성왕대에 조성된 1500년 역사를 지닌 고찰이다. 국보 67호인 각황전은 뛰어난 사찰 건축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다. 국보 13호인 각황전 앞 석등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화엄사는 불교 문화재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리산 화엄사에도 6.25 전쟁의 포성이 차츰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는 청정도량이라 민간이 절대 출입을 안 시켜요. 지리산 화엄사 인근은 빨치산의 주요 활동 거점이 됐다. 예, 맞아요. 예, 처방 썼어요. 그러자 전투경찰부대는 화엄사의 한 암자에 임시 파출소까지 차리고 빨치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이른다. 경찰이 머물던 암자가 지금도 남아있다. 당시 경찰로 이곳에 주둔했었던 오영순 씨. 밤에는 그 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는 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집안 폭도하고 그 인민군 장유병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알게 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밤에는 보급 투쟁을 나와요. 보급 투쟁.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에는 아무것도 먹을 거 없잖아요. 1951년 봄, 빨치산은 지리산을 거점으로 전투경찰과 극렬한 무장투쟁을 벌였고 양측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휴전협정이 끝난 후에도 투항하지 않은 북한군 패전병과 빨치산의 활동지역이 바로 화엄사가 있는 지리산 일대였다. 북한군이 야음을 틈타 화엄사와 인근 마을로 출몰하자 전투경찰대는 천년고찰 화엄사를 소각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에 이른다. 화엄사는 소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화엄사 인근 시동산에는 한 전투경찰 대장의 공적비가 서 있다. 차이력 총경의 공적비. 1958년 조계종 초대 종정인 효봉 스님과 사진을 찍은 차이력 총경. 효봉 스님은 위기에 처한 화엄사를 구한 차 총경에게 친필 감사장을 수여했다. 전화로 소실 위기에 처한 화엄사를 구했다는 차이력 총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차 총경의 아들인 차길진 씨와 만날 수 있었다. 차길진 씨는 아버지인 차이력 총경에 관한 자료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차이력 총경은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망명해 조선의용도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벌였고 6.25 전쟁이 벌어지자 전투경찰에 투신해 빨치산 총사령관 이현상의 부대를 패퇴시킨 대표적인 경찰이다. 6살이니까 1952년 정도에 살 때 아버님 거기 찾아가 봤을 때 이제 6살 때. 네, 6살 때니까. 기억이 좀 나세요? 네, 그냥 막 그 지금 생각나는 거 보면 뭐 산들이 많다는 거,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새 구례 지나가 가지고 그 동백꽃 같은 거. (6.25) 전쟁 중에 차이력 총경이 사용한 유품을 아들은 6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왔다. 이거 중요한 거. 아마 이 전투경찰로 근무할 당시 입었던 전투복에는 이름도 계급장도 없지만 치열했던 전투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목에 항상 걸으셨던 거. 차이력 총경은 자신이 겪은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차이력 총경이 남긴 진중 기록. 6.25 당시, 당시에 이제 1951년도에 쓰신 직접 하나의 그 기록물 하나, 자기가 하나 남기신 거. 이게 뭐냐면 이제 6.25 동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는 친필로 기록을 남겼다. 그 진중 기록을 아들 차길진 씨는 수기로 정리했다. 차이력 총경이 제18 전투경찰대 대장에 임명된 것은 1950년 12월이었다.
당시에 그 화랑사단이라는 사단이 전주와 남원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13연대장 했던 최석용이라는 그 13연대장이 저희 이제 아버지를 적극 추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게릴라전을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처음으로 이제 전투 경찰 대대장 경감을 받고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사령장을 받고 그러니까 요즘 말 공비의 소탕을 한다고 하는 하나의 그 전투 경찰 대대장으로 임명하게 되신 거죠. 차이력 총경이 참가한 전투 경찰대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 아산에 있는 경찰교육원에서 당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경찰 60년사. 예. 그러면 여기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는 국군과 협동작전 아래 지리산 일대 북한군과 빨치산을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차이력 부대 역시 이 임무에 투입됐다. 요 부분에 관련되거든요. 차이력 총경의 수기에 보면은 그 구한 그런 정황이 나옵니다. 그게 녹음기가 되니까 이현상 부대는 그 남하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그 덕유산 쪽에 이제 들어오기 전인데요. 그 화엄사 그쪽에 이제 녹음기가 되니까 공비가 거기서 은신처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각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차이력 총경의 수기에 따르면 1951년 5월 국군 8사단 최영희 장군의 주재로 지리산 전투경찰 사령관의 군경 합동작전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빨치산의 근거지가 될 만한 사찰을 소각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이 가운데 지리산 화엄사 역시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소각 명령은 이루어졌을까? 구례 화엄사 인근에 위치한 전남 곡성의 관음사. 관음사는 6.25 당시 군경에 의해 전각 대부분이 소실된 후 복원됐다. 이 불도는 6.25 때 우리 아군 토벌대가 우리 관음사를 소실하면서 법당이랑 그 안에 모셔졌던 그 불상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 불상이 불타고 남은 그런 머리 부분만 남아있는 불도입니다. 옛날에 그 국보 200, 지금으로 하면 국보 214호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형태를 온전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보에서 이렇게 해제된 상태입니다. 국보 214호였던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전신은 사라지고 두상만 남아 있었다. 여전히 온화한 백제의 미소를 간직한 불상은 당시 참혹했던 전란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이 전란의 또 다른 현장으로 이끌었다. 관음사가 있는 성덕산은 빨치산의 주요 활동 무대였고 직접 근거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금 있는 이 뜯어져 있는 그 요사체가 3년 전에 제가 이제 비가 새고 그래서 이렇게 뜯어놓은 요사체인데 이 요사체가 이제 그 옛날에 6.25 때 그 빨치산들이 이렇게 머물고 했던 숙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문지방에 이렇게 별도 그려져 있고 또 교양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나 참 조선 민주주의도 써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산 사람들이 묵었던 숙소로 쓰였던 것 같더라고요. 빨치산의 근거지로 사용됐던 요사체에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얼마 후 요사체의 기둥으로 사용됐던 목재에서 붓으로 쓴 듯한 글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교양부라고 쓰인 글씨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연이어 또 다른 흔적 역시 발견됐다. 조선민주주의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2005년경 촬영한 사진은 관음사가 전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다. 관음사를 비롯해 태안사, 연곡사, 송천사 등 화엄사 인근 사찰이 연이어 전소됐다. 전쟁의 화마는 수많은 문화재를 집어삼키며 경남 함양군에 있는 벽송사에 이르렀다. 빨치산 야전병원으로 사용되던 벽송사가 국군에 의해 소각되던 날을 마을 사람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 벽송사 예. 6.25 한국 전쟁 때 예. 불탄 거 얘기 들으셨어요? 인민군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 뭐 포위를 뭐 몇 급을 포위를 해자고 샀더만 그때 말이지 소문에 말이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만 딱 불 태워놓고 전부 다 나온 거는 막 총으로 다 쏴빈지고 말이지 완전 이거 막 소탕을 세게 빈짓지 그때 당시에. 그럼 불은 누가 지른 거예요? 예? 불은 누가 지른 거예요? 군인들이 질렀지. 군인들이. 동네에서 쳐다봐도 하늘 불이 다 비어 뭐 하늘. 하나님 막 이 높은 데서 타는지 뭐 이게 뭐 하루 전이가 다 딴 게 아니라. 이 길가에 가보서 보면 저 지하장, 예. 기와장 깨지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애가 확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기와장 불에 타서 쪼가기가. 그리고 마침내 1951년 5월 소각 명령을 받은 차일혁 총경이 화엄사에 도착했다. 문화재 보고인 화엄사였지만 누구도 상부의 명령에 쉽게 반대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차일혁 총경은 부하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린다. 차 총경의 명령은 각황전의 문을 떼어오라는 것이었다. 차 총경은 화엄사 대신 문을 태웠다. 문을 떼어내 빨치산이 쉽게 숨을 수 없으니 화엄사를 소각할 이유가 없다는 나름의 묘책이었던 것이다. 노스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빨치산들의 은둔초로 사용되는 저희 화엄사가 소각 명령을 이제 받게 되자 차일혁 총경님께서 뒤쪽에 보이는 각황전의 문짝 전부와 이 왼쪽으로 보이는 대웅전의 문짝 전부를 모두 다 떼서 오른쪽에 보이는 보제루 앞에 태워놓고 불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정말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엄사 그 절을 태우려면은 반나절이면 태워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천년 고찰인데 이것을 불사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인정도 많지만은 칼날 같은 성질입니다. 자기가 한다면은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 차총경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단독 작전을 나갔던 부하가 전북 정읍시에 있는 내장사를 소각하고 만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시고 그 요새 말하면 그 견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절을 절대 태워서는 안 된다. 절이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밑에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 지금 절 같은 게 뭐가 문제냐.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근데 아니다. 절이라는 것은 나중에 가가지고 여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절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어마어마한 큰 벌을 받을 거다. 우리는 절은 절대 안 태웠어요. 18대. 왜요? 차대장이 사찰은 태우지 말라고 아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찰은 절대 안 태웠어요. 차일혁 총경은 화엄사 외에도 많은 사찰을 전화해서 구해냈다. 뛰어난 전투 경찰이었던 차 총경. 그가 받은 훈장 중에서 특별한 훈장이 하나 있다. 문화유산의 소실을 막은 공로로 차일혁 총경은 경찰로서는 최초로 2008년 보관 문화훈장을 받는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의 일이었다. 한때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차일혁 총경. 그는 눈앞의 적보다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이었다. 생사를 오가는 전장 속에서 문화재를 지켜낸 차일혁 총경의 가르침은 천년 세월에도 변치 않고
우리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우리 집 가보이면서도 우리 가문의 영광인 것은 조계종 효봉 스님 1958년 5월에 그 친필 감사장이죠. 화엄사와 관계된. 이게 아마 저희 집에선 그게 가장 큰 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잃으면 우리 마음을 잃고 우리 마음을 잃으면 우리 나라를 잃는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던 차이력 총경. 전투 경찰이기 이전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는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엄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를 구하기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던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외국인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재를 사수한 파란 눈의 외국인들. 그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식은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선조의 임시 거처로 사용된 이래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이 된 덕수궁. 그런데 6.25 전쟁 중 덕수궁이 폭파 위기에 처한 사실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폭파 위기의 덕수궁. 지난 96년에 발간된 이 책에는 한 미군 장교가 덕수궁 폭격 명령을 받은 정황이 기록돼 있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찾아갔다. 책의 저자인 미군 장교를 만날 수 있을까? 댈러스에 있는 한인 문화재단에서 일단 원고를 번역한 조진태 씨를 찾았다. 저자는 미군 포병 장교인 제임스 딜 중위. 이분이 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못 가보고. 예. 안타깝게 딜 중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수소문 끝에 딜 중위의 조카인 아이다 헤이니 씨와 만날 수 있었다. 아칸소주 프레스컷에 살고 있는 아이다 씨. 그는 제임스 딜의 사진과 유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제임스 딜은 군인 집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미 포병 장교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제임스 해밀턴 딜은 1950년 자원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He'd been writing. He kept a journal with him everywhere he went, and a diary. And as he went through the war, he just kept making notes to himself, and was very, conscientious about that. And then the diary ended up becoming the subject of the book. 1951년 11월 귀국하기까지 딜 중위는 한국전 참전 기록을 날마다 적어나갔다. 1950년 참가한 인천 상륙 작전에서 서울 수복 과정을 폭파 위기의 덕수궁에 남겼다. He told me that he got the command to call in a fire strike on the palace.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1950년 9월 15일 진행된 인천 상륙 작전은 6.25의 전세를 뒤바꾸게 된다. 인천의 딜 중위가 상륙한 것은 9월 21일. 딜 중위는 서울로 가는 길에 무수한 죽음과 마주해야 했다. 그가 목격한 서울의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을 그는 꼼꼼하게 기록해 나갔다. 제임스 해밀턴 딜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무렵 그의 나이는 불과 23살이었다.
포병 장교 제임스 딜의 임무는 155mm 곡사포의 포격 지점을 지시하는 것이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포격이 실시됐다. 딜 중위는 마침내 서울 수복에 나선 미 해병사단 포격 지원에 투입됐다. 미 해병의 인천 상륙작전 기록에 따르면 9월 25일 본격적인 서울 포격이 실시됐고 그 지역엔 덕수궁도 포함돼 있었다. 1950년 9월 25일 딜 중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9월 25일) 아침 관측병은 서울 시내에 있는 적군의 동태를 확인하기 위해 남산과 덕수궁 일대로 정찰에 나섰다. 그때 관측병의 눈에 북한군 수백 명이 덕수궁으로 집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정보는 제임스 딜 중위에게 보고됐다. 덕수궁 포격 명령을 내려야만 하는 딜 중위는 고민에 빠졌고 앤더슨 대위에게 이 상황을 전한다. Attacking Toksugung Palace? My heart won't let that happen, because it's got one of the longest histories. But if we give the command to attack, everything will turn into ash within a few seconds. I agree. I think so too. But how are we gonna do it? We will attack after they leave.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의 문화재를 몇 분 안에 사라지게 만드는 포격이 옳은 것인지 미국인 딜 중위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한다. 딜 중위의 포격 명령은 북한군이 덕수궁을 빠져나와 을지로에 이르렀을 때 내려졌다. 적군을 섬멸할 수 없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He realized once he got to looking at where it was and what he was calling the strike in on, and he realized that was a huge culturally significant piece of property, and he didn't want to do that. Now he was being pressured to do it, but he chose not to. In order he chose not to because he didn't want to get. He saw the big picture, and he knew if he destroyed it, it couldn't be replaced. So his commander was kind of upset with him, but he made the wise decision, I feel. 지난 96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나 우리 정부는 제임스 딜 중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의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한 미군 장교의 결단에 대한 감사 표시는 다행히 살아생전에 그에게 전달됐다. 미국 아칸소주에는 덕수궁을 폭파 위기에서 구한 제임스 해밀턴 딜의 묘지가 있다. 23살의 나이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제임스 딜이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다. 자신의 묘비에 코리아, 한국을 새겨 넣은 것이다. 말리 타국에서 일어난 한국 전쟁에 참전해 포화 속에서 덕수궁을 구한 제임스 해밀턴 딜. 한 미국인의 용기 있는 선택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있다. It's a very culturally significant thing, and I think that because he was able to make that decision at the time, hopefully it's going to be maintained forever. I mean, it's something that I know he would love to see. 오늘 덕수궁을 한가롭게 거니는 사람들에게 6.25 전쟁은 지나간 역사로 남아있다. 하지만 생사를 가르는 전장에서도 문화재를 사수해온 사람들, 이들에 의해 이 문화재들은 살아있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외세 침탈과 전란을 겪는 중에도 찬란한 문화의 전통 역시 지켜왔습니다. 6.25 전쟁 61주년을 맞으면서 다시는 뼈아픈 민족 상전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에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는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해인사와 화엄사 그리고 덕수궁을 이 땅에서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책임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